오늘도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전문가일수록 앵커일수록 사회 문제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젖만 빠는 아가가 아닌 이상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합니다. 박주경 앵커님은 글을 쓰는 치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자와 앵커의 삶을 살아온 작가는 예리한 펜 끝으로 항부를 들추고 그 상처 입은 이들을 응원하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삶을 일으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견디면 된다고, 따뜻하며 강건한 글로 용기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 책에 담긴 낱말들은 냉랭했던 마음에 한 줄기 온기를 스미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주경님의 한 문장을 전하며 이 책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또 이겨낼 것입니다. 한때 맞았고 지금은 틀린 얘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보면 사람의 일생을 24시간에 빗대어 청춘은 오전 6시의 신새벽이니 희망을 가지라 역설합니다. 그 논리는 일견타당한 논리입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아포리즘입니다. 새벽 6시라는 건 그 이후에 남아있는 18시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온 지도 어느덧 10년 세월이고 그 사이 청춘이 처한 현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새벽 6시라는 시각이 모든 날, 모든 인생,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6시에 일어났는데 바깥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그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를 보는 건 둘째치고 아예 바깥으로 나가기도 힘들 것 같은 날씨. 이 시대 청춘에게 드리운 마음의 날씨라는 것이 대저 그런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긴 됐는데 도무지 활기를 찾기가 힘들어 보이는 암울한 날씨 말이죠. 똑같은 6시라 해도 해가 뜨는 날의 6시와 그렇지 않은 날의 6시는 완연히 다릅니다. 언제든 바깥으로 뛰쳐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새벽과 온종일 집에만 갇혀 있으라고 선고하는 새벽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오늘 어떻게든 한 번은 해가 뜨긴 뜹니다 라는 일기예보와 함께 새벽 6시를 맞이했다면 작금의 청춘은 오늘 영영 해가 안 뜰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예보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 아침이 옛날의 아침과 똑같다고 무작정 기분을 활짝 열어보라고 권유해선 안 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없고 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 밖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소통은 바로 단절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소리는 그때의 청춘들에게나 할 얘기입니다. 기회라도 있었던 과거와 기회조차 희박한 현재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화자 스스로에게 꼰대라는 명패만 내거는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1980년에서 90년의 새벽 6시와 2020년의 새벽 6시는 다릅니다. 이 시대 청춘의 아픔을 논하려면 이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이건 행정가들이건 언론인이건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자들의 출발점입니다. 걱정하는 게 걱정이다. 걱정은 미래에서 당겨 쓰는 불행이다. 현존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는 일이다. 어쩌면 내 인생에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을 것들을 굳이 지금 이곳으로 불러들여 스스로를 괴롭히는데 쓰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언젠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될 일이라면 더더욱 걱정은 쓸모가 없어진다. 어차피 내게 올 운명이라는데 걱정이 그것을 어찌 막아주겠는가. 나에게 올 불행이든 안 올 불행이든 걱정은 운명 자체의 향배를 갈라주지 않는다. 그럴 시간에 1분 1초라도 더 충실하게 현재를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인도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걱정의 불필요성을 입이 닳도록 강조해왔다.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바꿀 수 없는 일은 걱정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걱정은 자꾸만 미래로 내달리려는 마음의 질주 본능 가운데 하나다. 과거로 내달리는 마음이 후회, 분노 등과 맞닿게 된다면 미래로 내달리는 마음은 주로 걱정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정적이다.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어느 쪽도 평화롭지 않다. 저축해둘 수 없는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만끽하지 못하고 실체 없는 사념으로 삶을 허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다. 행복한 사람은 늘 현재에 산다. 행복한 사람은 해안에 젖을 과거가 없고 불안해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삶 전체가 현재화되어 있다. 물론 망아지 같은 마음의 본성을 현재에 묶어두는 일이 결코 쉬울 리는 없다. 미래로 내달리려는 망아지를 되돌려 세우면 어느새 과거로 치달으려 하고, 과거에 숨어있던 망아지를 붙잡아 오면 이내 또 미래로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망아지를 붙잡아 두는 마음의 악력이라는 게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이다. 오직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해야 한다. 걱정이 들 때 내 마음이 미래로 가 있다는 것을, 후회가 일 때 내 마음이 과거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8할은 성공이다. 인지하는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 그 순간 이미 망아지가 현재로 소환돼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각을 해야 한다. 10번 자각해서 서너 번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로 충분하다. 10에 7, 8을 성공한다면 그건 성인 반열에 오를 일이다. 우리는 그저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소소한 성공이면 충분하다. 이 연습이 어렵고 시도가 지겨울 때는 다음의 잠언을 되새겨보자. 불교 경전 대장경에 나오는 준엄한 문구다. 과거를 되짚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지 말라. 지나간 과거는 소멸되어 없고 미래는 닥치지 않았다. 오직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상만을 바로 그 자리에서 통찰하라. 정복되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현재의 순간에만 전력을 다하라. 따뜻한 이별, 냉정한 사랑. 전작 수필 따뜻한 냉정이 나왔을 때 쌓인 문구로 가장 많이 적어드렸던 것이 따뜻한 이별, 냉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해하셨습니다. 왜 따뜻한 사랑, 냉정한 이별이 아니라 그 반대냐는 것입니다. 이별이 어찌 따뜻할 수 있냐? 사랑을 왜 냉정하게 하나? 질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혹시 반어법 아니냐고 묻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반어법은 아니고 제 생각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별이 오히려 따뜻해야 하고 사랑은 냉정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통상의 이별은 대저 따뜻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차갑고 어둡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남는 건 고통이나 허무, 후회 같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만 휩싸인 채로 맞는 이별은 앞선 사랑 자체를 부정적인 기억으로 변질시킵니다. 현실에서 상당수의 사랑이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결말의 패턴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은 그 극단을 겪는 사례입니다. 사랑이 있던 자리에 미움만 남게 됩니다. 냉정이면 차라리 다행인 것이고 중호로 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혼한 후에도 쿨하게 서로 안부를 묻고 각자의 생을 응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풍경을 보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관계를 마무리하는 그들의 방식, 그 여유가 말이지요. 이별이 따뜻함으로 남는 것은 그런 여유가 만들어내는 축복입니다. 마음의 여유로 따뜻한 이별을 만든다는 건 앞선 사랑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려주는 미덕이기 때문이지요. 배려와 존중, 이런 것들이 여유로운 마무리를 만들고 그렇게 정리된 관계는 서로 멀어지더라도 온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고 헤어지는 일들을 숙명적으로 반복합니다. 남녀뿐만이 아니지요.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별이 모두 차가움으로만 남는다면 인생은 얼마나 슬프고 허망할까요? 반면 따뜻함으로 남는 이별은 생에 쌓일 후회의 찌꺼기를 덜고 앞으로 맞이할 새 인연의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실 이별이 대체로 냉정하고 차가운 반면 현실 사랑은 들끓고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함을 넘어 너무 뜨거운 온도로 말이죠. 물론 한창 좋을 때는 함께 뜨거워서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달콤함을 배가시키지요. 혼자 뜨거운 게 아니라 함께 뜨거우면 까짓거 같이 녹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데 너무 빠른 속도로 임계점에 오른 사랑은 식을 때도 극단적인 속도로 식어버립니다. 전속력 달리기의 끝은 거의가 탈진입니다. 서서히 호흡을 고르며 달리는 마라톤이나 조깅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또한 너무 뜨거운 사랑은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놓을 경우 왜곡된 집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의심, 소유욕, 과도한 애착, 남녀가 서로 좋으면 그냥 뜨겁게 불타오르다 산화하면 되지 굳이 왜 평정을 가져야 되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딱히 반론할 요량은 없습니다. 사랑은 어차피 주관의 영역이니까요. 각자가 생각하고 그리는 사랑이 저마다의 색깔로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랑, 서로 죽자고 달려들었던 사랑이 어떤 결말로 끝났는지는 각자의 기억을 되짚어볼 일입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폭발적으로 분출해버리는 사랑, 식으면 결국 차가운 재가 됩니다. 재만 남은 공터의 색깔은 마땅히 잿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부끄럼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부끄럼의 대표님은 정영욱 작가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기회가 된다면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목소리 윤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